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계 소식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 선수가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100m에 출전한다고요? 가능했던 일입니까, 이게? 네, 오늘 영국 런던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이 개막하고요. 네. 그중에 남자 100m는 육상의 꽃이라 불리는 종목인데요. 네. 우리나라 김구경 선수가 내일 새벽에 100m 예선에 출전하고요. 통과할 경우에는 6일에 열리는 준결승에 또 사상 처음으로 나서게 됩니다. 네. 한국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군요. 네, 맞습니다. 26살 김구경 선수는 지난 6월에 코리아 오픈 남자 100m에서 10초 07로 한국 신기록을 세웠고요. 네. 이번 세계선수권 기준기록인 10초 12를 통과하면서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네. 또 2010년에는 10초 32를 기록하면서 서말구가 세웠던 한국 신기록 10초 34를 31년 만에 경신했고요. 혼자서 무려 5차례나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진짜 노력을 많이 한 선수네요. 그죠? 네, 사실 주위에서는 한국인은 거기까지가 한계라고 다소 폄훼를 했었는데요. 네. 김구경 선수가 내가 빨라지면 대한민국도 빨라진다. 또 이런 마음가짐으로 또 불가능을 또 가능케 만들었습니다. 네. 특히 또 잔발 주법을 벌이고 또 땅을 세게 밟고 또 팔을 더 힘차게 내리치면서 네. 보폭을 넓히는 또 파워 주법으로 바꿨고요. 또 이번 대회에서는 또 한국인 최초로 꿈의 9초대 진입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참 100m 그러면 우사인 볼트 저번에도 소개해 주셨지만 우사인 볼트 생각이 저절로 나는데 그 우사인 볼트 선수를 보면 몸의 탄력이 진짜 속되게 표현하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키가 거의 195cm나 되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실제로 대구 육상선수권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 네. 근육질 몸매를 지녀서 정말 육상하기 위해도 타고난 체형을 또 지녔습니다. 아시아에서 유상 선수입니까, 중국에? 그 선수가 금메달을 땄었죠? 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허들 110m에서 예. 금메달을 딴 적은 있고요. 예. 또 이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또 남자 100m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선수들이 또 굉장히 고전하고 있고요. 네. 유일하게 중국의 스빙텐 선수가 예. 2015년에 9초 99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네이마르 선수 이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죠? 네, 오늘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이 바르셀로나 공격수 네이마르 선수와 또 5년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고요. 네. 또 역대 최고 이적료인 2,964억 원과 함께 세계 최고 연봉인 600억 원을 지불했고요. 네. 네이마르 선수는 오늘 SNS를 통해서 바르셀로나에서 메시, 수아레스와 이룰 것을 모두 이뤘다면서 네. 선수로서 도전이 필요했다. 네. 이렇게 이적을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예. 어제 제가 주급이 600억이라 그랬는데 보니까 한 12억쯤 되는군요. 그러면 주급이 그죠? 네, 주급은 11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예. 연봉으로 환산하면 600억입니다. 와. 네. 참 주급이 12억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자드랍이라고 해서 턱이 뚝 떨어지는데 어떻게 방송을 진행하죠? 이게 방송하기가 싫은데 갑자기. 미국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최근에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했던 김현수 선수가 또 오늘 LA 에인절스전에서 또 3타수 1안타, 1고의사구 1득점으로 활약했고요. 네. 세인트루이스 투스 오승환 선수는 미러키전에서 또 1대2로 뒤진 8회 등판에서 네.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5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예. 이제 미국은 스포츠를 보면은 이제 프로야구가 지금 곧 끝날 시기가 다 되어 오는 거죠. 언제쯤 끝납니까, 시즌이? 한 11월 달에 마칩니까? 9월 달에 마칩니까? 네, 지금 정규 시즌 이제 후반기에 막 돌입을 했고요. 예. 거의 9월쯤에는 정규 시즌이 끝나고 예. 이후에 또 플레이오프가 이어지는데 그렇죠. 현재 우리나라 선수가 뛰고 있는 팀 중에서는 류현진 선수의 소속팀 LA 다저스가 1위를 달리면서 예. 또 9월이 지나서도 우리나라 팬들이 또 야구를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으면 프로야구가 끝나는 시점에 거의 후반부 중간쯤 되면은 이제 미식 축구 시즌이 시작이 되고 그죠?
네. 그다음에 미식축구가 끝나고 그다음에 또 야구가 끝날 시즌쯤이 되면 이제 대학 농구가 시작되면서 프로농구도 시작이 되고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스포츠라고 하는 게 일관적인 어떤 순환 기류를 가지고 계속 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도 좋아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순환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미국인들은 사실 1년 내내 스포츠를 즐기는 구조고요.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프로야구만 인기가 있고 예. 나머지 종목들은 좀 다소 좀 한계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그 인기를 끌기 위해 노력을 해서 네. 이런 구조를 이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검찰개혁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뭐 검찰개혁이 어쩌면 국정개혁 과제 중에서 오랜 수건 과제 중에 하나죠. 그 중에서도 특히 검찰과 경찰의 어떤 수사권 조정 문제, 이 찰이라고 하는 게 살펴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한자에. 그런 검찰, 경찰 서로 살펴보는 그 크기와 깊이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이 수사권 조정안을 연내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실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인혜 교수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인혜입니다. 예. 자, 이 문무일 검찰총장 임명된 이후에 경찰청과 국회 연 방문하면서 활동이 상당히 좀 빈번하신데 28일에는 예. 이철성 경찰총장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검찰총장이 경찰총장한테 찾아가는 게 예. 이례적이다. 좀 이례적이죠. 예. 예. 경찰청장이 아니고 경찰청장. 경찰청장. 예. 검찰총장, 경찰청장. 예, 이렇게 제가 됐습니다. 이 사투리 발음이 이 경제도 잘 발음도 못하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번에 예. 청장을 방문한 거. 예. 일단 바람직한 측면도 좀 있고 예. 약간 우려되는 측면도 좀 있고 이렇습니다. 예. 바람직한 측면은 역시 아무래도 검찰, 경찰 모두 지금 개혁을 좀 받아들이고 네. 스스로 변신을 꾀한다는 점이겠죠. 예. 이런 것에 이제 시대의 흐름, 네. 또 국민들의 요구, 그다음에 정부의 방침,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한다는 점은 상당히 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한 바람직한 현상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짓눌러 왔던 것 중에 하나가 검찰, 경찰의 상명하복 관계를 예. 통해서 우리나라 그 경찰이 경찰을 다 장악하고 예. 또 경찰은 또 사기는 떨어지고 그만큼 또 검찰은 또 업무가 많아서 허덕거리는 예. 그 속에서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는데 이것이 이제 상호 수평적인 그러면서 상호 협조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네. 점은 상당히 좀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볼 부분입니다. 네.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점은 또 하나 있죠. 이전에 참여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 네. 검찰과 경찰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합의를 하겠다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이제 양기관의 힘싸움 비슷하면서 예. 중심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의 경험에 비춰본다면은 검찰, 경찰이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네. 어떤 한 제3의 기구가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거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예. 검찰, 경찰은 지금 이제 개혁을 함에 있어서 개혁의 이제 적극적인 주체라기보다는 네. 국민이나 정부가 하는 데 따라가는 네. 개혁의 하나의 이제 대상 그리고 또 개혁의 이제 부차적인 주체가 되겠죠. 네. 이분들은 좀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바람이라든가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숙하게 이해를 하면서 예. 이렇게 개혁의 방향을 좀 내 나가는 것이 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입니다. 너무 나서서 예. 방향을 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네. 국민들의 요구나 이제 예. 정부의 방침이나 큰 시대의 흐름에 어긋나면서 오히려 개혁이 다 개혁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또 벌어질 수 있는 점이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예.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게 첫 예. 번째 이제 국민의 바람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검찰이 국민의 바람을 리드해 가면서 이렇게 수정해 가는 게 파인 튜닝, 미세 조정해 가는 게 맞는 건지 예.
아니면 정말 국민에게 모든 걸 다 물어봐서 예. 물어보면서 이게 계획을 해 나가는 것이 맞는 건지 네. 이게 선호 문제도 약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네,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원래 개혁이라는 것은 원체 큰 명분이 있죠. 특히 예. 이제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이런 정치 권력의 개혁 문제는 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큰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큰 흐름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대를 할 수가 없고 네. 심지어 검찰이나 경찰의 구성원들도 민주주의와 인권에 걸맞는 검찰과 경찰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다만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갔을 때는 네. 자신들의 권한을 내어놓고 또 네. 자신들의 활동을 또 감시를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 대해서는 저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개혁에 나선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마치 오해를 해서 개혁의 주체가 되는 것처럼 네. 행동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군요.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오해를 해서도 안 되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개혁의 대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고 네. 하기는 어려운 거죠. 이분들도 그렇죠. 실무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오래된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에도 오래된 전통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네. 이런 미세한 부분은 예. 검찰이나 경찰이 좀 조정해 나갈 수가 있겠다. 예.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국민들을 중심에 놓고 정치권에서 또한 이제 정부가 중심을 잡아서 큰 틀에서 진행해 나가고 네. 미세한 부분들 조정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실무상의 문제 이런 것들은 양 기관의 협조 그리고 양 기관을 또 뛰어넘는 다른 기관들 사이에서도 협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지 제대로 된 개혁이 되겠죠. 네. 교수님 말씀대로만 된다면요. 진짜 검찰 개혁과 경찰 개혁이 잘 될 것 같은데 서로 이 부처 간에 이 기득권도 있고 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 욕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감정도 좀 개입되기도 하고요. 그죠? 예. 그 감정의 근원을 한번 찾아볼까 예. 싶었거든요. 예. 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예. 이 검찰과 경찰이 상명하복의 관계가 시작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우리나라 시스템은 그 뿌리로부터 치면 사실 근대사법이 이제 일제 때부터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제 식민사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식민사법의 특징이라는 것은 이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치안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본토보다 이 식민지 조선에서는 법률가들 숫자, 판사, 네. 검사들 숫자, 변호사 숫자가 극히 적었던 것도 그 예. 이유 때문이죠. 좀 월급을 많이 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경찰 중심의 또는 이제 이전에는 3.1 운동 전에는 헌병 중심의 네, 치안이 이제 유지가 된 것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되어 오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식민사법을 청산을 해야 되는데 네. 그 해방 이후의 혼란, 그다음에 한국 전쟁 등 그런 좌우의 대립 이런 걸 겪으면서 청산이 되지 못하고 네. 시급하게 나라를 수립한다는 의미에서 검찰 중심의 네. 그런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가지고 있던 막강한 힘이 네. 없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해방 이후의 혼란 시기에 군과 경찰이 주로 치안을 담당하게 되고 네. 사실 검찰이 전면에 나서기는 어려운 그런 네. 상황이 됩니다. 예. 그것이 흘러 1960년에 이제 그 3.15 부정선거 때 경찰이 직접 개입하게 되고 예. 또 경찰이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하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4월 혁명 이후에는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그 국회 내에서 경찰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네. 지금 경찰개혁을 얘기하고 있는 주제들의 대부분을 예. 그 당시에 논의를 합니다. 예. 자치경찰제라든가 예. 경찰위원회 제도라든가 예. 또는 경찰 간부들의 대학교 경찰 간부를 대학 졸업자로 시켜서 좀 인력을 높인다든가 네. 인력 수준을 높인다든가 예.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만은 5.16 쿠데타로 거기서 이제 무산이 되어버리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런 법적인 체제가 이제 완벽하게 실무로 정착된 것은 아무래도 1970년대에 네. 들었으면서라고 보여집니다. 네. 상징적인 사건이 1972년도에 이건계라는 31살의 검사가 예. 수도의 경찰 총수인 치안국장에 임명이 되죠. 지금으로 예. 치면 경찰청장이 됩니다. 예. 31살의 예. 검사입니다. 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건을 보여주는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 예. 40대의 그 경찰 간부들을 모두 다 이렇게 옷 벗게 부하로 하는. 두는 예. 31살의 이제 수도 치안의 총수가 예. 검사했던 거죠. 그때부터 이제 확실하게 예. 검사 우위가 이제 실무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사법고시를 또는 행정고시를 통과하고 예. 경찰로 가게 되면 총경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요. 상당히 예우가 있었던 그런 예.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거 네. 과거 정부에서도 계속 조정해라 아까 뭐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 네.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신경전을 상당히 벌였는데 왜 이게 계속 실패를 했다 그럴까요? 뭐 때문에 이게 예.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실상 애초에 1954년도에 저희가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도 논쟁이 네. 크게 예.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검찰, 경찰 이제 수사권 부분에서 경찰의 수사권을 주지 않고 검찰이 예. 수사권을 독점하고 또 상명하복 관계를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네. 검찰 파쇼가 아니냐라는 예. 우려를 당시 입법자들이 했습니다. 그게 예. 국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데요. 예.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경찰이 너무 시기 때문에 네. 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기 때문에 아니가 네. 아니라 시기 때문에 아마 경상도 분이신 것 같은데 예. 시기 때문에 검찰을 동원해서 경찰을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경찰 파쇼보다는 검찰 파쇼가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예. 하면서 검찰에 힘을 실어주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이것이 이제 나라가 좀 정상화되면은 그리고 이제 나라가 좀 더 문명화되면은 이것은 재조정이 돼야 된다라는 네. 이제 입장을 얘기를 하지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1960년대 4.19 때 한번 예. 나라가 조금 좋아졌을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예. 것이 국회에서 한번 특위 차원에서 한번 얘기가 됐다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밀려서 김대중 대통령님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이제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이 공약으로 제출이 되고 그것이 네.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의 이제 시도가 되었죠. 예. 그러나 시도가 되었으나 그것이 이제 특별하게 당시에는 뭐 거의 될 뻔했으나 뭐 양기관의 좀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 때문에 결렬이 됐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도 네. 다시 계속 얘기가 돼서 일부 형사소송법이 개정도 되고 네. 그에 따라서 수사준칙이라는 대통령령도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이제 검경수사권 형태가 지금 되어 있는 형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의 것은 조금 중도 반단 또는 뭐 잠정적인 형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한 역사적인 흐름을 쭉 보면은 이제 경찰의 수사권이 점점 더 독자적인 권한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네. 추세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로서는 검경 수사권의 조정이 곧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로 이렇게 나타나는 추세다 이렇게 또 얘기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지금 뭐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너무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는데 서로가 지금 변화에 어느 정도 순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보다는 서로의 밥그릇 챙기기에 이 고민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게 일부 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인 것 같아요. 그 과거에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사들과의 대화를 하실 때 한 검사가 이번에 옷을 벗은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산지검에다가 당신께서 전화하셔서 압력 넣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노 대통령께서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유야무야 되는 단초가 됐단 말입니다.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정권에. 이제 이번에 또 검찰 내부에서의 이제 반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려스럽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 이제 반발을 하려면은 그리고 또 이번에 뭐 인사하면서 옷을 벗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뭐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그 공무원이 특히 이제 고위직 공무원이 자기 자리를 그만두면서 그 그만두는 이유를 밝히는 거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좋은 일이죠. 그렇게 그렇죠. 돼야 되죠. 예. 다만 그 내용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정도의 객관성과 뭐 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이 대체적으로 뭐 얘기하는 게 내가 인사에서 물을 먹어서 그것이 이전에 그래서 옷을 벗는데 그것이 이전에 뭐 검사와의 대화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검찰 내부에서는 통용 될지는 몰라도 밖에서 보면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악연 때문이었다면은 왜 그때 옷을 벗겨야지. 2003년도에 하고 2003년도에 옷을 벗을 수도 있는데 5년 동안 옷을 안 벗기고 있다가 이게 뭐 10년이 지나서 더 지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는 너무나 이게 좀 편협한 생각이다. 편협하고 객관성을 상실한 그런 것이죠. 그런 식의 의사 표명은 검찰 개혁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검찰 스스로가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검찰 앞으로 향후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그러면서 공무원 사회의 자존심도 지키면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질도 높이고 그다음 나라도 잘 될 수 있고 또 정부 정책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좀 수준 높은 그런
사퇴의 변이 나오기를 진짜 바랍니다. 방금 그 공무원의 질을 네. 말씀하셔서 해방 이후에 그 일제 점령기 때 뭐랄까요 일을 해줬던 그러니까는 네. 일본 쪽에 역할을 했던 네. 많은 순사들이 네. 사실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네, 계속 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법 쪽에 검사와 판사들은 예. 시험을 통과해서 예. 사실 일본의 어떤 그런 변호사 시험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 검찰과 사법부가 바라보는 경찰의 질은 예. 독립투사를 잡아다가 고문하고 앞잡이 노릇했던 사람이지 예. 또 우리는 어려운 사실을 패스를 해서 예. 지금 좋은 대학 나와서 이렇게 예. 영감님 소리 듣고 있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은 경찰 행정학교 나오거나 예. 또는 간부학교를 나와서 예.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제 경찰이 된 사람들 아니냐. 질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나는데 당신들이 사람의 인권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에 있어서 조정 수사권과 이 내용을 갖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봐온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자질론이죠. 예. 자질론이죠. 이게 예. 뭐 시험도 어려운 시험 붙었고. 그러니까요. 뭐 공부도 많이 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 이런데 그게 이전에는 저희들이 대학교 진학률이 낮을 때는 그게 좀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죠. 네. 그러나 뭐 지금 현재 대학교 진학률이 70%를 훌쩍 넘어서 세계 톱인데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또 인권 문제도 뭐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의 인권이 시험 문제도 아닙니다. 인권은 따로 배워야 됩니다. 기본권이죠, 기본권. 예, 인권은 따로 배워야 되는 것이죠. 헌법을 공부한다고 해서 인권이 당연히 배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따로 배워야 되고 바깥에서 또 많은 이제 훈련을 또 실무를 함으로써 채워가는 것이지. 네네. 그것이 뭐 시험으로 인권 박사가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직접 현장에서 하시는 인권 활동가들은 그건 뭐 그분들보다 더 인권적이다 이렇게 검사들이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교수님이 보시기에 궁극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어떤 조정 역할을 해야 되는가. 결국은 한쪽도 양보하고 다른 쪽도 양보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고원이라 그럴까요? 교수님이 보시는 이런 조정의 역할 어떻게 가는 방향이 맞다 한번 말씀 주시죠. 일단은 수사권하고 기소권은 분리가 돼야 됩니다. 수사권하고 기소권 분리는 이제 세계적인 보편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수사 자체도 굉장히 큰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고 기소 자체도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켜서 서로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만 수사권을 경찰한테 줄 때 경찰이 지금 약 14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너무 막강한 단일 조직이 탄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이거를 또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자치경찰제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 참여정부 때 일부 법안까지 제안이 됐던 적이 있는데요. 이 자치경찰제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와 함께 경찰의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위원회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경찰개혁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서로 협조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 두 분도 서로 협조를 해가면서 이 전체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큰 틀을 그림을 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 행자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그런 토론, 합의 이거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오늘 무거운 이야기인데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찰 개혁과 경찰 개혁 서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배 문제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먼 길 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인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참 무더운 한 주였는데요. 아마 노루가 북상해 오면 좀 나을까요? 하여튼 시원한 여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0일 남았겠죠. 오늘 방송 YTN 뉴스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통해서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박수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